이번 유로 2020은 이탈리아의 깜짝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2006년 월드컵 이후 15년 만에 이탈리아가 메이저 대회에 정상에 올랐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탈리아가 유로 2020 우승컵에 다가가는 과정을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승 후보로 많이 꼽히진 않았지만 이탈리아는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충분했던 팀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를 시작하기 전까지 무려 27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 27경기에서 22승 5무를 거두는 등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 A조에 포함되면서 터키, 웨일즈, 스위스와 한 조에 묶이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조편성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터키가 약간 어려운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터키전이 예상외로 너무 손쉬웠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로 2020 첫 경기 터키전은 이탈리아의 3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실 터키가 전반부터 극단적으로 내려앉는 수비를 하면서 이탈리아가 쉽사리 제대로 된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후반과 동시에 터키가 갑자기 라인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도 도리어 찬스가 많이 생겼죠. 그리고 곧장 이탈리아의 선취골이 만들어집니다. 공교롭게도 이탈리아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는 데미랄의 자책골이었는데요. 소속팀에 대한 의리를 이렇게 지킬 줄은 몰랐습니다. 은혜 잘 갖게 생겼다. 의리 있게 생겼네. 그 다음부터는 뭐 일방적이었죠. 임모빌레와 인시네가 추가골을 집어넣습니다. 사실 인시네는 경기 초반부터 0점이 맞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딱 한 번의 찬스를 잘 살렸죠.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잘 뛰었지만 특히 기대 이상이었던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로카텔리였습니다. 예상외로 베라티를 벤치로 밀어내고 주전으로 나왔는데요. 굉장히 안정된 모습으로 중원을 꽉 잡아줬죠. 그리고 이 로카텔리가 큰 일을 내버렸으니 바로 다음 경기 A조 두 번째 경기 스위스와의 경기도 이탈리아가 3대0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키엘리니가 선취골을 넣으면서 쉽게 갈 것 같던 이탈리아. 하지만 이 골은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골이 들어가기 직전에 키엘리니 팔에 맞은 것이 VAR로 적발이 되면서 핸드볼 파울로 골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탈리아에게는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그 이후 주장인 키엘리니가 갑자기 부상으로 빠져버리는 바람에 급하게 아체르비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묘해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나타난 선수가 바로 로카텔리였습니다. 사스올로 콤비의 활약으로 로카텔리가 선취골을 넣었고요. 이어서 로카텔리는 추가골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거기다 임모빌레까지 미친 골을 추가해 넣었는데요.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이탈리아의 첫 두 경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가 유로 대회에서 한 경기 3골을 넣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대회는 시작과 동시에 두 경기에서 3골을 넣었단 말이죠. 거기다 로카텔리도 재밌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역사상 유로 대회에서 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한 역대 세 번째 선수가 된 건데요. 유로 96의 카시라기, 그리고 유로 2012의 발로텔리 이후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두 경기 완승에 이 선수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바로 스피나졸라인데요. 진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어요. 왼쪽에 지배자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수비적으로 완전히 내려앉은 터키와 스위스를 상대로도 그냥 왼쪽에서 무쌍을 찍고 다녔습니다. 어쨌든 가볍게 2승을 먼저 챙기고 여유가 생긴 이탈리아는 세 번째 경기는 후보 선수 위주로 스타팅 라인업을 꾸렸는데요. 돈나룸마, 보누치, 조르지뉴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선수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탈리아의 대회 시작 전에 나온 악재를 이야기해야 할 텐데요. 원래는 센시를 뽑고자 했던 만치니 감독이었는데 역시나 유리몸답게 센시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뽑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센시 대신에 뽑힌 선수가 바로 아탈란타의 페시나였습니다. 이번 경기 이탈리아는 다른 경기에 비해 확실히 잘 풀리지 않았는데요. 점유율은 높았지만 골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말리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선수가 바로 센시 대신 뽑혔던 페시나였는데요. 이 경기에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는 이번에는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조별리그를 3경기 무실점 전승으로 통과하게 됐는데요. 조별리그 마지막 웨일즈와의 경기에서 갑자기 급부상한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키에사였습니다. 이번 웨일즈전 MOM까지 선정이 됐는데요. 그동안 베라르디에게 밀려나 있었는데 베라르디와는 확실히 다른 움직임으로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돌파도 엄청 좋았고요. 특히 플레이 스타일이 한정되지 않았던 점이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라르디는 잘하긴 했지만 극단적인 왼발잡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접어놓고 슛을 때리는 패턴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키에사는 그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상대 수비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는 스타일이죠. 바로 그 부분에 강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3승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조 1위를 차지한 이탈리아는 16강에서 오스트리아를 만나게 됐는데요. 16강에서 만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연장 접전 끝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번 16강에서는 라인을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면서 공격을 퍼부었던 이탈리아였습니다. 특히 스피나졸라를 거의 윙어처럼 올리면서 공격 숫자를 최대한으로 늘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요. 미드필드에서는 압박을 통해서 볼을 빠르게 탈취하는 방법으로 상대 역습을 끊어내고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롱볼에 의한 역습을 주기적으로 허용했는데요.
이럴 때 공격 쪽에서 해결을 해줘야 하는 임모빌레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요. 베라르디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계 때문에 영 공격 쪽에서 힘을 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에게 철퇴를 맞기도 했던 이탈리아. 하지만 다행히 아르나우토비치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겨우겨우 연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연장에서 영웅으로 떠올랐던 선수가 바로 베라르디 대신에 교체로 투입된 키에사였습니다. 지난 경기부터 기대감을 끌어올렸는데요. 멋진 발재간으로 선취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전까지 이탈리아 경기를 보면서 키에사 코일을 탔던 저로서도 완벽한 떡상의 순간이었는데요. 이후 페시나까지 골을 넣으면서 승기를 굳힙니다. 다만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 첫 번째 실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이탈리아 골키퍼 역대 최연소 출전 기록을 썼던 돈나룸마는 이번 경기에서 113분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A매치 987분 연속 무실점, 디노조프에 이어서 세계 역대 2위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이탈리아 선수인 것도 눈에 띕니다. 이탈리아의 8강 상대는 루카쿠가 있는 벨기에였습니다. 루카쿠의 폼이 절정이었는데요. 유로 4경기에서 3골, 그리고 MOM도 2번이나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벨기에를 이탈리아는 2대1로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이탈리아 선발 라인업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부상을 입었던 키엘리니가 다시 돌아왔고요. 드디어 윙어 자리에 키에사가 선발로 나서게 됐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라인 위치를 통해 중원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골을 넣었지만 보누치의 옵사이드가 VAR로 선언되면서 약간은 기미 샜던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렐라의 컨디션이 대회 내내 썩 좋지 않았던 탓인데요. 아무래도 콘테가 너무 굴려대서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격 쪽에서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던 바렐라였는데요. 하지만 그 바렐라가 이번 경기 선취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역시 되는 놈은 된다는 걸 보여줬던 이탈리아였습니다. 사실 바렐라는 골 이외에는 활동량 말고는 전혀 폼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후 인시니의 원더골까지 추가된 이탈리아. 사실 벨기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역습 전략을 들고 나왔지만 루카쿠와 데브라이너에게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루카쿠가 몸빵으로 버텨주거나 데브라이너가 직접 전진해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전반은 거의 데브라이너가 유일한 공격 시작점이었는데요. 그마저도 어렵게 만든 찬스들은 돈나룸마에게 다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반 막판 디 로렌조가 PK를 내주면서 한 골을 따라갔던 벨기에. 전반에 데브라이너가 분전했다면 후반에는 제레미 도쿠가 힘을 내줬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깜짝 놀랐던 활약이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선수인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가장 활약이 좋았던 선수는 키엘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지컬 괴물인 루카쿠를 꽁꽁 묶어놨어요. 나이는 많지만 역시 클래스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벨기에가 꼼짝 못하고 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죠. 어려운 상대 벨기에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한 이탈리아. 하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조금 더 컸는데요. 준결승전에서 스피나졸라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이탈리아의 에이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스피나졸라였거든요.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다음 상대는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스페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고전을 하면서 승부차기로 겨우 스페인을 제압했습니다. 스페인은 예상외로 재미있는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통 공격수가 한 명도 없는 라인업이었습니다. 포메이션 상으로는 올모가 왼쪽 측면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 올모가 소위 말하는 펄스9, 가짜 9번으로 뛰었던 경기였죠. 그리고 이 올모가 스페인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박스 바깥쪽에서 슈팅 타이밍을 노리고 있거나 직접 볼을 받고 전진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혹은 여러 수비수들을 달고 움직이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했었죠. 반면 이탈리아는 최전방부터 시작되는 스페인의 압박에 밀려서 꼼짝 못하고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결과 중원에서 자주 볼을 잃게 되면서 더욱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탈리아에게 영웅이 탄생했는데 바로 키에사였습니다. 이탈리아가 쉽게 골찬스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찬스를 골로 만들어낸 겁니다. 귀중한 골이 나온 상황. 하지만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여기서 만치니 감독이 특유의 쫄보근성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에메레송을 빼고 센터백인 톨로이를 집어넣었고요. 미드필더에서는 베라티를 빼고 페시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완전히 내려앉아버리죠. 잠그기 작전입니다. 반면 스페인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아껴뒀던 모라타 카드를 꺼내들면서 제대로 다시 시작해보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역시나 스페인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스페인이 꺼내들었던 모라타가 극적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탈리아의 잠그기가 완전히 실패했죠. 이 골 장면에서도 올모의 움직임이 인상 깊었습니다. 돌파에 들어오는 모라타의 반대 방향에서 다른 수비수들의 시선을 끌면서 모라타가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죠. 이렇게 스페인의 결승 진출 영웅이 될 수도 있었던 모라타와 올모였는데요. 새가슴입니다. 승부차기에서 먼저 올모가 실축을 하더니 거짓말같이 모라타도 실축합니다.
이렇게 키에사와 모라타 두 유벤투노가 한 골씩 넣으면서 해먹었던 이번 경기는 역시 유벤티노가 되고 싶어 했던 어떤 10세기 활약으로 이탈리아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탈리아의 결승 상대는 잉글랜드였습니다. 잉글랜드는 6경기에서 단 1실점만을 할 정도로 엄청난 짠물 수비가 돋보였던 팀인데요. 거기다 결승전이 치러지는 장소 역시 잉글랜드의 웸블리였기 때문에 이탈리아로서는 불리한 점이 상당히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2분 만에 잉글랜드가 선취골을 뽑았습니다. 트리피어의 크로스를 받은 루크쇼의 골이었는데요. 잉글랜드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죠. 반면 이탈리아는 경기를 잘 풀어가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잉글랜드 케빈 필립스가 베라티를 거의 전담 마크하듯이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볼 배급 자체가 어려웠죠. 결국 이탈리아가 믿을 수 있는 선수가 키에사 단 한 명뿐이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상대 수비수들과 몸으로 부딪혀 싸워주고 또 드리블 돌파로 공간을 열어주고 슈팅까지 때려내는 등 거의 모든 역할을 키에사 혼자서 다 해냈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서 양팀 감독 사우스게이트와 만치니는 서로 다른 작전을 펴기 시작하는데요. 전반부터 활발한 압박을 통해 이탈리아 중원을 잡아먹던 잉글랜드는 후반 들어서 급격하게 내려앉으면서 잠그기 시작합니다. 반면 만치니 감독은 임모빌레를 빼고 베라르디를 투입하는데 제로톱을 가동시킵니다. 그리고 키에사가 왼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우려가 됐던 도박수였는데 공격진의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오히려 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키에사도 왼쪽에서 공간이 더 많이 남는데요. 그리고 결국 동점골이 만들어집니다. 이탈리아의 대표 충신 보누치가 만들어냈는데요. 만치니 감독의 전술 변화가 결국 먹혀 들어갔다고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큰 변수가 생겨버린 이탈리아, 카일 워커가 키에사를 밀어버리는 과정에서 키에사가 부상을 입었는데요. 결국 교체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탈리아를 지켜낸 것은 키엘린이었습니다. 승부차기까지 경기를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후반 막판 사카가 역습을 치고 들어갈 때 조금 치사하지만 반칙으로 끊어내면서 경기를 연장까지 갈 수 있게 만들었고요. 연장에 들어서는 결정적인 태클 2개를 성공시키면서 끝까지 골문을 지켰습니다. 이제 승부차기, 돈나룸마와 픽포드의 대결로 우승이 가려지게 됐는데요. 우선 이탈리아는 벨로티가 실축, 하지만 잉글랜드는 레시포드가 실축하고 거기다 산초까지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탈리아도 믿었던 조르지뉴가 실패하는데요. 결승전 이탈리아의 첫 번째 에이스가 키에사, 두 번째 에이스가 키엘린이었다면 세 번째 에이스가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돈나룸마였습니다. 기어이 승부차기를 3개를 막아버리더군요. 결국 이렇게 명승부에 명승부를 거듭한 끝에 이탈리아가 유로 2020 우승컵을 들 수 있었습니다. 소름 돋는 점이 있다면 한창 인터넷에 달궜던 관상쟁이 예언이 또 들어맞은 건데요. 인생 최고의 날을 보내고 있는 만치니 감독 되겠습니다. 그리고 졸라 재수없는 새끼긴 하지만 그래도 인정해야겠습니다. 돈나룸마가 이번 유로 2020 대회 MVP를 수상하게 됐습니다. 골키퍼로서는 역대 최초인데요. 그리고 당당하게 파리 생제르맹으로 웃으면서 넘어갔다는 훈훈한 결말 되겠습니다. 아 진짜 뭔가 되게 기분이 족같고 열받네. 그래도 모처럼 무시당하던 세리아가 자존심을 한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는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